홈플러스 할 때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게 IMF 일어났을 때잖아요. IMF 일어났을 때 홈플러스를 만들었는데 그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물산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이에요. 이제 부채 비율이 그때는 이제 이자율이 IMF 전에는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게 돈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이런 개념이 전 기업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가 딱 나니까 부채 비율이 IMF 났을 때 이자율이 거의 15%에서 20%까지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래다가는 회사가 부도나겠다. 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도마뱀 경영. 이 도마뱀 경영은 도마뱀 살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자르잖아요. 선상투하식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선상투하식은 아무리 보석이고 뭐 금은 이런 것도 배가 무너지는데 침몰하려고 그래. 무거운 거는 다 버려야 될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유통업을 했는데 뭘 버릴까 하다가 뭘 버릴까? 예, 유통업을 버리자 이래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난 되게 반대했어요. 반대해가지고 사실 그때 내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그 유통을 하자고 저거 나는 유통업은 미래 산업이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아무래도 뭐 대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좀 밀려가지고 홈플러스를 처음에 합작 형태로 했다 이제 결국 지분까지 매각하고 돈을 이제 그 테스코로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협상은 내가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가 삼성물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안 돼가 그랬거든요. IMF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홈플러스가 이제 합작회사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바로 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테스코 다국적 기업 쪽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상황 자체가 이제, 옮기니까 그 주요한 핵심 그 인재들은 다 삼성에 남다고 그러지. 왜 그 보도 듣도 못하는데 뭐 합작 그 다국적 기업 들어가면은 나중에 저쪽에서 그 경영자들이 다 하고 우리 다 쫓겨날 건데 특히 뭐 임원 이상은 안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합작 회사를 맡아가지고 할 때도 직원들이 온 전신에 이제 회사의 풍경화를 그리면은 담배가 자욱한 회사. 왜냐면 이제 내가 어느 직장으로 옮겨야 되느냐, 뭐 어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민한다고 저끼리 옥상에 가 담배 피우면서 복도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그 이야기하고 앉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마음으로 딱 한 방향을 가는 요런 집단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내가 처음 처한 제일 첫째 난관이 난관. 이거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대단히 인문학적으로 IMF 해가지고 이제 뭐 합작해서는 8년 나가지고 이래 하는 판국인데 제일 내가 첫 번째 생각한 게 이게 이 상황에서 비전을 엄청나게 명확하고 강하게 이 사람들 심어주지 못하면은 이 회사 끌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자간담회를 내가 자청을 해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내가 사내에서 얘기해 보이긴 해. 저 지가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이러면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PR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지 되겠다 싶어서 그
이 인소스나 아웃소스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낫겠다 싶은데 기자가 안 되면 자청해가지고 내가 이게 우리 회사를 월드 베스트 밸류 리테일러라는 영어로 일단 먼저 하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가치를 지닌 유통회사를 이 점포를 5년 이내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내가 우리 성공 사례를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 회사 만들고 기자 간다 하면 하는 소로는 이게 저 뭐 살짝 돌았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뭔 소리냐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없는 회사면 경쟁이 거의 없는 덜한 회사로 만들겠다. 세계 최초로 내가 가치지변한 유통 형태를 만들겠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과 원스톱 생활 쇼핑 서비스 이 두 개를 합친 원스톱 서비스 이 점포를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월마트는 이거는 원스톱 쇼핑 서비스예요. 그 당시 이마트 했던 것도 참고형으로 원스톱 서비스, 쇼핑 서비스거든요. 근데 내가 쭉 세상을 다 보고 고객들을 엄청 만나고 물어보면은 되게 불편하대요. 생활 서비스 좀 갖다 놓을 수 없느냐. 생활 서비스 잘 좀 바란서만 유지하면 자기들 거기 가 쇼핑하겠다 그래.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쇼핑하는 데다가 뭘 했냐면은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도 1층에 넣었어요. 처음에 넣었고, 그 다음에 푸드코트, 클리닉, 민원 서비스까지 그거 와가지고 주민등록 뜨고 하는 민원 그거 하는 까지 다 넣었어요. 이게 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뭐냐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백화점은 여성이 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남성이 많이 안 가요. 사실 여성이 많이 가요. 근데 그거를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광역 상권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그 리저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RBD라고 동네에 있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애들도 데리고 남편도 따라오고 아내도 오는 최초의 점포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문화센터를 해가지고 평생교육 스쿨 그래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네. 주부 교육도 시키고. 애는 여기 놔두고 주부는 쇼핑하고, 예? 그 할인점이 그렇게 최초에, 세계 최초에. 예. 그러니까 원스톱 생활하고 서비스를 합쳐갔다고 하니까 옛날에 원스톱 쇼핑 서비스 할 때는 주부하고 얘기할 때 내가 대담을 하면 얘기할 때 외발 자전거 타는데 네. 자전거, 두발 자전거, 심지어 세발 자전거 하면 제일 편하게 쉬겠죠. 두발 자전거 이론이라고 그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요. 근데 자전거 이론에서 이게 세계에서 처음인 둘도 없는 새로운 가치점을 창출했는데 그거 딱 여니까요.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막 너무 마야가 막 문을 몇 번씩 닫고 했는데 이때 한 점포의 판매량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간 회사 경쟁사 2개 점포 하는 것보다 1.5배를 팔았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그게 비전을 확신시켜준 완전히 뭐 몰두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주는 점포를 만들겠다. 하버드에서 5년 이내에 하겠다. 그 증명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 내 이름으로 내가 막 하겠다는 거 아니고 언론에서 5년씩 적은 거야. 이게 막 대서특필회가 막 나오니까 전체 애들이 그냥 와르르 야 이게 우리 회사가 뭐 좀 될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확 잡아내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아내는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비전을 막 머리에 돌돌 외울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먼저 이기고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을 한 기본적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질만한 싸움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길 만한 싸움 나갔지. 질 싸움 왜 나가요? 그 질 것 뻔한데 사실은 질만한 싸움에 나가라고 임금님하고 군신들이 막 했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은 전함들이 다 부서지고 장수들이 다 전멸을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 어명을 거역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회복대가 나와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몇 시간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했는데 그거는 책에도 뭐 일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게 있어요. 그게 160년 전에 서양이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 산업이 시작할 쯤 된 게 1860년. 지금부터 16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서양 문명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은 척화양애라 그래가지고 화치는 척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오랑캐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게 대영군의 세국 정책이에요. 근데 일본 막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혼양제라 그랬잖아요. 화혼양제라는 거는 양제라는 건 서양의 양자. 제라는 거는 재능, 근데 다른 말로 테크놀로지를 얘기해요. 서양의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혼은 일본의 혼을 그대로 가지셔야 되지. 기술과 문명은 정말 서양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그때 현상을 바라보는, 문명의 발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대원군은 배척을 하는 거고, 막부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 100년 뒤에 그때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비슷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 1960년에 어떻게 됐습니다. 완전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농업밖에는 산업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 중간에 일본에 그래서 합병이 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세계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는 게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가의 운명을 바뀌었거든요. 그 운명의 순간이 1860년에 있었고 196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 시선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세계 최빈국이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조국 근대화를 비전을 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 5개년 계획하는 그런 거 만든 나라 별로 없었거든요. 리더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운명의 순간이 두 번째 운명의 순간.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떠냐? 다시 나는 대원군 시절 1860년, 16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똑같은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그때는 서양 문명을 배척한 그런 거잖아. 지금은 뭐냐면 복합적인 그 수박 경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성장을 안 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예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반도체 산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도전하려면요.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80시간도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한 사람이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 달성하면 쉴 때는 또 한 달을 쉬어도 돼요. 그게 이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인 게 모든 산업의 특성이 다른데 그 다음에 일하는 거에 따라서 R&D 하는데 생산하는데 이것만 다 특징이 다른데 똑같은 시간으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맞게 자기 일의 기능에 맞게 그거를 전체 통합적으로 이제 그 일하는 시간 일주일이든 그걸 같이 맞춰 놓고 일할 수 있는 건 그 산업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사가 서로 협의가 그걸 조정하면서 하면은 엄청난 효율을 얻고 집중도 얻고 뭐를 보이지 않는 기술도 만들어내고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도요 평준화식이 났어요.
대학 평가를 해가지고 이 대학의 1분기 평가, 2분기 평가, 그 분기 1년 차로 처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대학이 특성화가 됩니까? 반도체 학과 필요하잖아요, 사실. 대만은 반도체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반도체 대학은 그냥 학과에 적은 수도 못 늘리잖아요. 그러면 산학 미스매칭이 된 거예요. 심각하게 미스매칭이 돼요. 수박 경제라고, 내가 이게 수박 경제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내가 처음 언급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수박 경제, 그 홈플러스 내 CEO 시절에 언급했다가 전 신문에 도배를 해가지고, 뭐 문제 없나 하고 이럴 때. 근데 지금은요, 수박 경제에서 하나 더 나가지고, 씨 없는 수박 경제. 그 산업에 씨를 심지를 못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거 할 때도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요. 그 산업이 할 수 있도록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고속도로에 올라가되 정말 그 너무 과속을 하는 거 잘못된 거를 관찰해 그거는 규제를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드는데 고속도로에 그 진입을 하기 저 드라이빙 하지를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한 규제들은 그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네네. 왜 쇠퇴하는 줄 압니까 그거? 이재용이가 지금 8년간의 사법이석하잖아요. 2년간 정도를 감옥에 가 있었고, 몇백 회 정도 검찰 뭐 재판 이게 출두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어디 출마 가면 그것도 오늘 따라다니게 된 거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거? 그룹 비서실 없애라고 하고, 기획조정실, 미전실도 없애라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져가고, 이사회 위에 군림하거든요. 세상에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게 마지막 그 회사에 결정이 돼야지 그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그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심리입니다. 소비 심리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수출도 중요합니다. 내수 진작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불안하면 소비 심리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가 되고 해야지 고용이 되잖아요. 투자 심리가 저래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법규가요. CEO가 감옥에 갈 이유가 몇 가지인 줄 압니까? 그 규정이 몇 개인지 압니까? 2205개입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딴 데 가나다가 딴 데가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쇠퇴라고 해요. 나는 가장 큰 문제가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운명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그다가 복합위기가 있잖아요. 네. 세계 역사상에 없던 슈퍼스톰이라는 폭풍 한 개만도 아닌데 여러 가지 폭풍이 한꺼번에 겹쳐져 가지고 불어오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대전환이에요. 첫째 디지털 대전환, AI 대전환, 그 다음에 그 자국 이기주의, 서플라이 체인 대전환, 이게 이제 공급망 대전환이 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가 자국 이기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린 대전환, 네. 녹색 대전환이. 이거 어차피 트럼프는 좀 완화한다 해도 세상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인구 대전환. 우리는 뭐 인구 소멸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대전환. 이건 자본주의 4.0, 5.0으로 이제 이제는 하는 시기에 자본주의 변화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이 6가지의 대전환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때가 아까 얘기한 수박 경제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위기 상황이 절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때 기업가 정신 회복 안 하고는요. 이 나라 이게 이 운명이 옛날 그 160년 전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세계 해빙고 떨어듯이 한국이 잃어버린 30년 그 이상의 나라로 선진국이 됐다 세계 최초로 다시 중진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운명의 모멘텀 별의 순간이 아니고 나는 이게 운명의 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160년의 운명의 순간, 60년의 운명의 순간, 이번에 세 번째 다가오는 이 운명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치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느냐, 수박 경제를 탈피를 하느냐 하는 게. 좀 이념 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나 우나 다 같은 한국 국민이고
포용을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 안 되나 싶어요. 내가 이제 하버드대학 치과대학 운영이사로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이사회 가가지고 하버드대학 이사회 가가지고 느끼는 거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다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으면서 했어. 우리는요 이쪽 저쪽에 뭐 민주당 국힘 이거 지지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게 뭐야? 왜 해석지대가 없어? 양쪽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잘 되냐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추구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데 이 방식을 조정하면 되는데 회색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종대왕의 리더십, K 리더십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의전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국힘하고 민주당이 만났을 때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을까? 세종대왕이 있다가 군신이 있을 때 의전회의 할 때 군신이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만약에 뭐 한글 창제해가지고 한글 전포한 걸 반대했다 하면 세종대왕 화법이 뭔지 압니까? 걔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가 아름답도다 하거든요. 그래 놔놓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 자기 있는 쪽으로 끌어들여 버려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그래도 명시 국회였는데 예를 들면 목표로 제한 거는 대한민국 잘 되게 하는 걸 거예요. 방식이 다 다르가 이제 그걸 차근히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제 설득해 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붙으면서 더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은 언제 찾아올까? 가장 한국의 리더한테 필요한 거이 이 시점에서 나는 포용적으로 생각해요. 기획과 정치는요, 어떤 변화도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획과 정치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작은 변화, 엄청난 큰 회오리 오잖아요. 큰 회오리가 치고 이렇게 막 불어오면은 야, 저건 너무 큰 변화가 오지 않나. 아유, 겁나지. 저건 좀 피해야지. 이런 게 기획과 아니고, 야, 저래 큰 정말 복합적인 태풍이 부니까 이거야말로 천하에 없는 기회구나. 저거를 어떻게 기회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 이 도전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것을 그래서 기회로 실제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기획가고 기획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정직하지 똑똑해가 실적을 막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직을 파괴하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긴가민가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도 파괴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실적을 잘 내다가도 실적을 파괴하는 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장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거짓말로 보고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사신이 갔는데 두 가지 다른 보고를 했는데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듣고 완전 나라가 망했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회사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게 정직한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를 꼽는다면은 허드렛 일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허드렛 일에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일을 잘하겠어요. 이제 싹이 보이는 거 싹이. 그래서 무협지에도 늘 저는 싹스를 보려고 처음에 어디 건법이라든지 뭐 권법을 가르칩니까? 처음에는 군불대라 그러고 양포입니까? 물 떠가지고 물 하라 그러고 장작 펴라 그러고 이런 일만 1년만 시키니까 아이씨 내가 뭐 무술 배우러 왔지 뭐 이거 배우러 왔는데 갔네 하산한 친구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자질이 된 거예요. 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 인재예요. 그 이제 그 인재라고 칭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이제 견딜 수 있는 사람, 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인재가 돼.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댐댐이 리더십을 네, 얘기한. 네. 예, 그게 가장 인재상 중에서 좋은 거다. 음.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이 보이지 않는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기술에 도전하고 그런 인재가 그 다음이다. 아, 상상을 잘하는 아이디어가 많은 그 세 가지라고는. 근데 그 끼있고 상상이게요. 정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잘하고 그지? 이런 친구가 그래 되면요 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예요. BTS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 중에 최빈구로 해가지고 조국 근대화 잘 살아보셔야 해가지고 경제호견 개발해가지고 쭉 갈 때 결국은 산업에 투자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산업에 투자가 있게 일으키는 원천이 뭐냐면 BTS예요.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 네.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아가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업자금 경공업하고 막 가발, 의류 막 이런 쪽에 막 투자를 했잖아. 네. 그다음 전자까지 가고. 그것도 안 돼가 독일에 광부하고 또 간호사 네. 보호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중동까지가 8만 명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독일에서는 별로 안 사고 거의 다 한국으로 송금해 왔어요. 그 돈이 산업자금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때 가서 독일에 눈물 흘린 장면도 있잖아요. 티어스 눈물이에요. 눈물의 돈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열사의 사막에 우리 노동자들이 송출돼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데 가가지고 완전 한국 노동자들이 다 막 썰었잖아요. 땀이잖아요. 스웨트. 그러면 피와 눈물과 땀이잖아요. 피는 브로드 B, 눈물은 TS T, 땀은 스웨트 BTS. 이 BTS의 역사가 없었던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BTS가 음악으로 중요하지만 투자 원천으로서 한국의 산업을 일으킨 거고, 게다가 한국엔 딴 데가 없던 게 뭐냐면 IMF가 탁 일어났다. 잘 나가다가 그때 그걸 극복한 게 뭔지 압니까? 금모으기. 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금모으기는 없어요. 근데 골드예요. BTSG예요. BTS 골드. 이것이 한국 산업 발전의 역사입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뛰어난 리더들은 되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 건 그런 가치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영자한테 다소 좀 부족한 점이, 경영 철학을 확고하게 가진 분이 많지 않다. 특히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기, 실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전 이전에 그 스타트업은 좀 철학을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철학을 가진 얘기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핵심 가치가 뭔지를, 그거를 먼저 본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치가 철학이 있어서 습관이 시작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그래도 나는 여기서 완전 뭐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돈벌이 잘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소한의 내가 사회에 이런 도움은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철학을 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1년에 뭐 내가 뭐 한 뭐 2, 3억밖에 못 번다. 10억도 안 된다. 2, 3억밖에 못 번다. 이래 되면은, 그러나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어디 도움을 주는 습관은 들일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이 이제 품성을 만들고 이 품성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습관, 이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작은 도움을 주는 그 습관을 스타트업 초기부터 기업을 하는 어떤 사람부터 이 습관을 들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큰 구도, 지도책을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가지. 그냥 지도책도 없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경영을 해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경영의 구도, 흐름을 처음에는 터득해라. 그 큰 흐름을 알면은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큰 실패는 없어요. 방향성이 이제 변화의 흐름을 하고 한다. 이게 변화의 큰 흐름, 패러다임, 트렌드 적어도 2개 정도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실수는 해도 큰 실패는 없다.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떨어먹는다 한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